안녕하십니까, 이리온 스튜디오입니다. 괜히 헛소리했다가 앞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FOMC 열렸는데 뭐 또 어떤 분들은 뭔가 기대했던 걸 못 미쳤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 연준이 화끈한 말은 안 해줬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뭐 경제에 대한 좀 자신감이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래 이제 준비됐으니까 뭐 잘못돼도 내가 대기하고 있어 소방차, 그래. 네. 그 얘기한 걸로 난 보는데, 어떤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다 이렇게 다면적으로 다들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우혜영 연구원이 보는 생각을 보이는 거를 좀 세밀하게 하나하나 얘기해줘요. 이제 굉장히 많은 걸 정리하잖아요. 그래서 네. 충분히 얘기해줘도 될 만한 내용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스토리텔링들이 많아서 연준의 의도가 뭐냐 그거보다 정작 중요한 거는 그 자체에서 나왔던 네. 건데 너무 복잡하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 새벽에 FOMC 열렸고요.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뭐 예상대로 정책 동결했고 자산 매입 방침도 기존 유지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은 금리 측면에서는 0%에서 0.25%로 현재 수준 동결을 했고요. 자산 매입 역시도 국채라든지 주택, 상업용 MBS를 현재 속도와 유사하게 최소한 유지하겠다, 확대 방침을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추가 문구 조금 특별한 게 있었는데요. 제가 밑에도 정리해놨지만 2번입니다. 이게 이제 향후의 코로나19 전개 양상에 따라서 이제 향후 경기가 좌우될 거다라고 이제 그 멘트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한국은행도 그렇고 다 똑같은 얘기 다 들려 있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코로나가 확산되면 성장률 전망 낮출 거다. 뭐 이 정도는, 근데 막 이걸 또 확대 해석하길래 누가 이거 맞아요. 봐라 확대된다. 됐다고 해. 그런데 이제 이거 우리나라도 뭐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나 하는데요? 네, 항상 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멘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멘트를 넣음으로써 향후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이 지금과 같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다른 뭐 스탠스로 전환하기 좀 어렵다라는 걸 시사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원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지금 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인상에 대해서는 초점조차 맞추고 있지 않다라고 확신을 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됐다고 자신이 될 만큼 지금과 같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거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해석을 해보자면은 지금과 같은 이제 저금리 기조 0%에서 0.25% 이 수준을 상당 기간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6월달 FOMC 보시면은 2022년도까지 지금과 같은 금리가 지속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뭐 그러한 전망을 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아무튼 2022년도까지는 연준이 아무튼 지금과 같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다음에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경기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해요. 일단 뭐 미국 이제 연준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최근 몇 개월간 금융시장 여건은 개선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증시 뭐 좋아지고 있고 단기 시장도 조금 단기 자금 시장도 괜찮아지고 있고 많이 안정화됐죠. 네, 안정화된 상태이고요. 다만 이제 경제 활동, 이제 실물 쪽에서 봤을 때는 뭐 고용이나 경제 활동 측면에서 위축이 됐던 것들이 조금 개선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연초 대비해서는 하회하고 있는 수준이다. 크게 하회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미국뿐만이 아니고 다 글로벌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연준에서 딱 꼬집어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기업 고정 투자 지표가 아직까지 회복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했고, 최근에 6월 달에 들어서 미국 내 코로나 확산세가 심화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레딧 카드나 체크카드 같은 그런 실적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소비 지표가 조금 안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을 한 거고요. 이 두 가지를 고려한다면은 향후에 또 경제 지표들 조금 뭐 소매 판매라든지 그런 거 조금 유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또 연준의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 지금과 같은 뭐 수단들, 정책 수단들을 모두 활용할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발표된 거는 제가 적어놨지만 기존에 실행하고 있던 대출제도들에 대한 그 기한을 연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물어봤냐면은 왜 연장을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물론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만큼 대출제도에 대한 수요가 크진 않았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포인트죠. 지금 만들어놨는데 뭐 수압도 연장했죠. 네, 수업을 이제 오늘 같이 발표를 하면서 했고요. 일단 대출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7개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9월 30일까지였던 거를 이제 올해 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제가 그림 다음 페이지 넣어놨지만 그림 2번, 3번 보시면은 이제 위에가 실질적으로 이 SPV에 들어갔던 돈이고요. 밑에가 이제 연준 자산으로 잡힌 돈들입니다. 차이가 있는 거는 왜 있냐면은 이제 재무부가 출자한 금액이 여기 토탈 그림 3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가 2배 정도 크게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 다 해서 1,200억 달러밖에 안 썼어요. 근데 제가 앞에 표도 그려놨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액은 좀 아직까지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장하더라도 충분히 연준이 커버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장을 한 거는 향후에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잠재적인 대출자들이 보다 이게 열심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연장을 했고 이러한 연장을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시장에게 좀 백스탑 같은 역할, 안정을 주고 약간 좀 마음을 안심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정 정책에 대해서 약간 멘트를 했어요. 이거 하기 전에 시장에서는 이제 어디서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인드커브 컨트롤 YCC. 근데 일드 커브 컨트롤은 그걸 안 나왔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그거 할 정도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도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YCC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로 진행이 돼요. 사실 BOJ나 뉴질랜드, 호주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장기물 금리를 0%에 맞춰놓고 그러니까 국채를 매입해주고 매각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경우는 단기물에 맞춰서 그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CC가 어떻게 될 건지도 아직 미국이 어떻게 할 건지도 불확실한 상태고요.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될지도 아직 그냥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지 지금 7월 달에 안 나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놀란 게 약간 놀란 게 아니라 좀 왜 이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느낌 무슨 생각인지 알겠죠. YCC가 뭐 엄청난 거라고 뭐가 이렇게 막 이걸 안 했으니까 연준이 뭐 발 뺐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 지난 작년 9월에 RP 금리 급등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얘기 한창 나왔던 게 스탠딩 레포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마치 그거 얘기했는데 연준에서 얘기 안 해주고 막 이런 상황이 가다가 지금 흐지부지해진 것처럼 그러니까 YCC도 정책에 대해서 봤을 때는 이러한 정책이다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 한 거지. 뭐. 굳이 이거를 공언해가지고 연준이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보면은 연준에서 국채나 MBS를 계속 매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과거 QE 같은 걸 보시면은 뭐 장기물 국채 중심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그 뭐 듀레이션이라든지 자산의 그 구조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연준이 계속 장기물이나 뭐 단기물이나 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국채 금리를 얘네들이 방어를 해주는 거는 뭐 효과가 있는 상태인데 굳이 YCC라는 거를 얘기를 해가지고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시장에서 그것도 냈고 얼마 전에 뭐였죠? 이제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양적 완화를 우리가 그때 뭐였지 그게? 무제한 양적 RP 매입이요? 무제한 RP 매입을 이제 끝났잖아요. 네, 그것도 얼마나 웃겼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한국판 양적 완화니 아니니 갖고 논쟁을 했는데 양적 완화면 계속 사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걸 명칭이 잘못됐다고 그때는 또 막 그거 갖고 논쟁하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RP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측면의 자금 공급이기 때문에 그거를 양적 완화로 보기 또 어렵고 그냥 그대로 인정해줬으면 되는데 그때도 이게 양적 완화의 시장이니 아니니 막 논쟁하는데 그냥 이번에 결론 났잖아요. 그 마지막은 결국은 RP 매입 그만하겠다. 그 RP 매입이었던 거지 그냥. 그냥 미국식의 양적 완화였다면 계속 채권을 사줘야겠죠. 그냥 얼정 금액을.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좀 너무 어떤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좀 뭔가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자꾸 과장돼서 말을 하는 게 시장에 좀 있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어제 그냥 YCC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룬 것 같지도 않은데. 네, 어제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대해서는 사실 YCC가 그렇게 중점적으로 뭐 얘기가 나오거나 이러진 그렇죠. 않았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기대하시던 분들도 있었는데, 근데 뭐 이 정책들이 뭐 기존 있는 정책들로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면은 사실 이런 YCC 같은 또 정책을 할 필요가 그러니까 하는 건 더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2022년도까지 뭐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향후에 정상화는 아무튼 언젠가는 해야 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정말 과거에 없던 정책들을 너무 계속 많이 도입을 했다면은 그 정상화 구간에 너무 장기적인 미래지만 아무튼 그때 처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굳이 할 필요 없는 것들은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다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 YCC가 뭐 일례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9월달 FOMC에 대해서 이제 또 관심을 많이 이제 옮겨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월달 같은 경우는 점도표가 같이 나올 거고 경제 전망에 대한 그런 전망치도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좀 초점을 둔 것 같고 이제 이때 지금 오늘 이제 기자회견이나 여기서 말했던 거가 약간 향후에 추가적인 완화 조치를 하기 위한 뭔가 초석을 깔고 뭐 시사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9월에 또 추가적인 조치 예를 들면은 포워드 가이던스 조정이라든지 이런 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시각에 약간 시장의 시각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정 정책 관련해서도 파월 의장이 이제 재정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3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정책들이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코로나19가 향후의 미국 경제 전망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 정부 재정 정책이 얼마나 더 나아지느냐가 좀 포인트가 될 거다. 약간 이렇게 의미를 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계속 추가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지만 아무튼 연준에서도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7월 FOMC 총평을 하자면은 일단 뭐 기존의 스탠스대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걸 시장에 더 확신을 준 FOMC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예상하던 대로 그 수준에 국한됐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FOMC에서는 또 YCC에 대한 뭐 기대가 뭐 수그러지지 않고 나올 수 있겠지만, 좀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뭐 포워드 가이던스 조정 정도는 나온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에서 계속 지금과 같은 강한 매입 정책을 유지할 거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미국채 금리 측면에 있어서도 그냥 박스권에서 추이가 지속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최강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이번 주에 냈던 자료 방송 녹음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또 인플레 얘기를 많이 하고 금이 좀 움직이니까 막 좀 뭔가 이렇게 그냥 그대로 크게 변화가 없는 상태인데 뭔가 막 변할 것이다 뭔가 매크로하게 큰 변동이 생긴다 이거를 하기에 연준에 대해서도 그렇게 굉장히 별 의미 없이 지나가지 않았어 수치화에서 좀 그런가? 네, 그리고 근데 그거 말씀드리자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우려가 되는 질문이 나왔었어요. 많이들 하잖아요. 담아놓진 않아서 좀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아무튼 얘기하자면은 그 파월 의장이 코로나19는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셔널이 쇼크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이제 정책이 조금 긴축의 느낌처럼 뭐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했던 거는 지금 연준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코로나라는 이슈 때문에 조금 상황이 긴축적인 상황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전 해석을 했거든요.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디스인플레이셔널이 쇼크였다. 내가 못 몰랐었어. 네, 재밌는 그렇게 멘트를 아이디어네. 했거든요. 디플레이션이 디스인플레이션이었다. 네,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식의 말을 약간 이런 식으로 시사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4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달러 유동성 수합 라인이랑 피마 레포 패실리티 이거를 기한 연장했습니다. 이건 오늘 같이 발표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달러 유동성 수합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 브라질, 한국, 뭐 스웨덴, 덴마크 이런 조금 큰 국가들,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 달러 수합 라인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를 좀 추가를 해가지고 향후에 또 달러에 대한 유동성 경색이 왔을 때 방어해주겠다라는 건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피마 이거도 4월 달에 발표가 됐었어요. 제가 자료도 썼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수합 라인을 맺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정책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레포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은 보통 뭐 지금은 PD들도 들어올 수 있지만 PD들, 그다음 미국 예금기관, 뭐 금융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피마 레포 이걸 만듦으로써 이제 기타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레포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레포 시장에 이런 주요국들, 신흥국들의 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이제 걸어놓고 미국 달러를 빌리는 약간 이런 식인 건데, 그러니까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은 이때 한창 4월 달에도 한창 달러 유동성이 경색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채를 팔고 달러를 뭐 이렇게 획득하고 약간 이런 흐름으로 갈까봐, 그렇게 되면 미국 국채 시장이 또 혼동이 올 수 있잖아요. 국채 금리가 급등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레포 시장에 개입을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게 해준 거거든요. 그만큼 신흥국에 대해서도 미국채 시장 혼란 없이 달러를 공급해주겠다라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기한이 연장해준 거는 향후에 과거에 있었던 뭐 달러 인덱스가 1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 없도록 이제 상단을 막아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것까지 조금 추가해서 보시면은 향후에 올 수 있는 변동성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연준이 다 마련을 해놓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월 그 다시 한번 뭔가 뭐 이벤트가 나오고 푹하니 변동성이 커지고를 말을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불이 한번 났었는데 그때는 소방차가 아직 안 온 상태였고, 네. 아직 잔불이 남아있고 불길이 좀 벌질 수 있는 상황인데 소방차가 옆에 한 100대가 와가지고 물 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이머징 같은데 약간 프레자일한 것들은 흔들리겠죠. 뭐 그런 나라 있더라도 또 이런 대책도 해놨고, 우리나라 같은 달러 수학 그거 뭐 쓰지도 않잖아 지금. 지금 안 쓰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마이너스 통장도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 개설했다가 불안해가지고 막 해놨는데 이거 뭐 쓸 일이 없어지면 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자꾸 이게 뭔가 좀 왜 이렇게까지 자꾸 안 좋게 들리게. 오늘 연준 이거 갖고도 몇 군데 뭐 내용을 봤더니 뭐 이렇게까지 또 뭔가 뒤에 뭐가 있는 거다. 뭔가 지금 이런 거지. 뭐 좀 지나고 나면 연준은 알고 있다. 경제가 얼마나 안 좋은지 뭐 이런 건데, 우리가 연준도 잘 모르고서 당하는 경우도 많고, 지금 상황은 아까 디스인플레이션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번에 한국은행에서도 2분기 연속 마이너스였지만 그걸 꼭 리세션적으로 해석은 안 했잖아요. 안 했습니다. 원래 기존의 경기가 그렇죠. 수축하고 있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수학 공식처럼 이제 리세션이다 하기에는 이거 리세션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런 상황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하여튼 코로나가 이렇게 확진됨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조금씩 돌아가고 있는 느낌? 내가 누나 언니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어디 통화를 했어요. 다른 일로. 나한테 계속 물어보는 게, 미국인 저녁에 아직도 막 LA 쪽인데, 어바인 쪽인데 가게 닫는다고 하더라고. 사람 못 다니게 하고. 그래서 막 좀 그렇게 서로 경계들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진정되겠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전에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이런 것들 다 하던 게 미국 사회였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좀 궁금했던 거가 풀렸는데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참고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